오늘은 그 마지막 강의로요. 3강이고 이 책에서 5장에 되겠는데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존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신학적인 용어였는데 이번 걸 공부하면서 이것이 신학이 위해서도 많이 쓰이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독교의 자유의지란 뭐냐면 일단 개신교 신학을 중심으로 하자면 일단 부정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다 신이 모든 걸 예정해놔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개신교 신학입니다. 요즘은 칼뱅이라고 보죠. 칼뱅도 그랬고 루터도 그렇습니다. 칼뱅 같은 경우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타락한 존재가 가장 고귀한 존재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나누는데요. 특별 계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어떤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연 현상 속에서 뭔가 신적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나뉘는데 개신교에서는 일반 계시를 인정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번개를 맞을 뻔하다 안 맞았어. 일종의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거기서 어떤 신적인 감흥을 얻었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특별 계시로 검증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 말은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시의 영역에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톨릭이 현대인들에게 더 어필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가톨릭은 이제 뭐 의례 같은 것들, 뭐 미사의 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장화하다 보니까 개신교식의 어떤 의례들에 많은 사람들이 좀 천박하고 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열광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에 실증난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많이 갖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일반 계시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가톨릭에서 예수가 부정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톨릭이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럽은 다 뭐 가톨릭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부 쪽, 스웨덴, 노르웨이 쪽 북부 쪽하고 독일 정도가 개신교 국가고요. 스위스만 해도 반반이고요. 대부분 가톨릭 국가고 그리고 개신교의 종주국은 뭐니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이 미국의 개신교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톨릭이 점점 커지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신부의 그런 독신선언, 독신주의 이런 것들만 극복되면 언젠가는 합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자유의지는 어쨌든 예정론과 같이 가면서 계시론과 같이 가면서 일단은 부정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조금 자유의지론이 인정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퀴나스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좀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자유의지를 알아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칼빈이나 뭐 이제 저 같은 장로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라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요즘은 교단의 구별이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칼빈이 뭘 주장했는지 잘 모르겠고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이런 거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감리교는 약간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고요. 그분은 뭐 작가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던 그 나니아 연대기에도 있고 많은 기독교 서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뭐 신학자급으로 이제 문화를 통해서 문학과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변증하냐에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요. 그분에 따르면 세상의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했든 어땠든 간에 잘 사용했던 간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세상에 악이 들어온다는 의미고요. 그레고리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뭐 십자가와 칼 이런 책으로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뭐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복음주의 중에서도 좀 자유로운 사람인데요.
그레고리 보이드는 불행이 선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나면 목사들이 뭐 설교 시간에 막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제 이런 진보적인 크리스천들한테 엄청 비판도 받고 하는데요. 그것이 관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한 뜻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자면 그 과정에 있었던 뭐 선박의 점검 부족 뭐 이런 것들, 정비 부족 이런 것들이 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방해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서 한국에도 자주 오셔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신학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오는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독일로 많이 갔습니다.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제자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초대하는데 이분 좀 유튜브를 제자들이 볼 리는 없겠지만 조금 너무 오래 사셨다. 99세인가. 왜냐하면 명성교회라고 들어보시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막 부자 세습하고 그런데 재산이 막 수백억, 수천억대 공금 재산이 있고 거기 가서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아주 영악한 거예요. 뭐 저랑 같은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신학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몰트만을 설교 단상에 세우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편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예정했다는 것, 예정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지가 없어. 자유의지가. 그냥 하나님 정한 대로 가는 거야. 예정론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꼭 설명되지 않지만 뭐 결정론적인 건 아니에요. 예정론이 사실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뭐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그럼 우리가 뭐 잘 살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다 꼭두가시처럼 달래서 사는 거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이런 비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몰트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을 부인하고 예정과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도 있지만 자유의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만 인간의 역사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감리교의 어떤 효신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제 신인협동,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의 협동, 신과 인간의 협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몰트만은 그렇습니다. 몰트만 제자들이 많죠. 한국에는. 또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플러신학교라고.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 고목생 거기 나오셨지만 썩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목사님 인정하시지? 저는 아니라고 이거지.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뭐 집에 가시는 거야? 한번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총장으로 오면서 잠깐 이제 훌러가 반짝한 적이 있죠.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우리 고목사는 그 당시 리처드 마우 총장 시절에 다녔으니까 그가 좋을 때 다녔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훌러의 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훌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들어보셨죠? 아주 대표적인 부흥 산담이고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재단 물려받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60년대 그분들이 새로운 복음주의 선언이라고 한 그 발표문을 보면요. 선언서 60년대는 거 보면 지금 갖다 놓으면 완전 이단 소리 듣고 너무 진보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도 60년대 그가 한 5, 60대 때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 구복음주의자, 한 뭐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차별화하면서 그들을 신복음주의자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학교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만든 학교가 훌러 신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기에는 그런 신복음주의자들의 그런 사상이 많이 파괴됐는데 결국 이들도 늙으니까 뭐 빌리그램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뭐 TV 보험사들처럼 축복, 뭐 구원 이런 거, 죄사함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젊을 때 팩이나 그런 거 다 잃어버렸죠. 근데 리처드 마오가 오면서 굉장히 그 학교가 발전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 예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일 신학교에서. 이 사람은 슬로베니아 출신입니다. 슬로베니아. 유부가 갈라지면서 나온다.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요. 플루에서 박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기독교 사상이라는데 1997년인가 저는 이제 그 볼프를 제가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 사상에 볼프에 대한 논문을 실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 사상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월간지인데요. 근데 그분은 막 연구하면서 보니까 학력을 보니까 이상한 거야. 예일을 또 명문 아니에요. 근데 훌러훌러 한국으로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비명문 대학 출신이 예일의 교수를 해. 근데 미국이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그 사람도 튜빙겐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의 튜빙겐은 아까 몰트만이 자리 잡고 있던 신학교였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리처드 마오가 하나님의 예정에서 제외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일반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에 따르면 지금 나는 막 목사라고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어쩌면 예정론에 포함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죽으면 딱 깨버리니까 지옥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칼빈이즘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지. 피로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갖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절대 예정론, 뭐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한 것은 어쨌든 카톨릭과 싸워야 되니까 자기 편을 응집시키기에는 뭐 정치랑 똑같죠. 강성파들이 응집은 잘 되잖아요. 뭐 한국에도 여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를 응집시키기 위한 신학적 표현이었지 꼭 그것을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마오는 예전에 제외된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 은총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인류 문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마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기본 신학은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신학만 가지고는 특히 개신교는 현대 문화와 함께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니, 몰트만이니, 리처드 마오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설교하다 보면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 못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인 원시적인 사상 같지만요. 또 보면 선과 악을 가르고 있는 데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학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고 호결론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들이 그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정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학과에 가서 다시 공부할 일이 있겠고요. 여기서는 오늘날 자유의지는 많이 이제 도전을 받고 있고 많이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뇌 혹은 뇌 아님. 나는 뇌가 아니다는 뇌 아님이겠죠. 뇌 혹은 뇌 과자 학자들이 왜 쉼표가 들어갔지? 과학 뒤에 찍는다고 이렇게 찍었네. 죄송합니다. 뇌과학 철학에 혹은 뇌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의지는 자연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듯이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의지는 자연 어떤 것에도 우주 뭐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자유의지고요. 학계에서 뇌 결정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르쿠스 가브리엘 같은 사람은 뇌 결정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수 의견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뇌 결정론이 우세하듯이 자유의지는 부정되는 게 뇌과학이나 뇌철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고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 책을 쓰고 결론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에서 두 번째에서 정의하는 것은 너무 좀 스트롱한 거 아닌가요?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의지라는 게 모든 것과 단절돼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항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엔 자유의지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만 순전히 100% 그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나의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자유의지로 봐줘야지. 그렇죠, 물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 데피니션이라면은 자유의지는 근데 왜 이런 데피니션이 가능하냐면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소수 의견을 빨리 강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뇌 결정론이라고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 내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자유의지로 해서 뇌가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도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연구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주 두루뭉술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인으로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미시적으로는 있고 거시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다. 미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에서는 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은 사실 내가 보고 있는 좁은 세계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넓은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개미들 보면 쟤네들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저것들 딱 정해진 개미들을 움직이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저 말에 동의가 되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유의지라는 게 그런 거죠. 만약에 2차 대전이나 큰 전쟁이 났을 때 살았어요. 그럼 자기 의지가 어떤지 확인이 맞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에 산다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나라를 떠나서 이민 오셨지만 자유의지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때는 보통 이렇게 개발된 나라에서는 자유의지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같은 의견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다른가요? 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론 이제 점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바운더리가 좀 커지긴 하지만 네. 내가 한국에서 미국 가고 뭐 이런 거 내 의지인데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안드로메다 갈 수 있냐라고 그러면은 사실 나는 지구에 갇혀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나는 내 자유지라는 건 너무나 작은 범위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윤리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이제 기독교 윤리랑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연결해서. 자, 하여튼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이 이제 뭐 신학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아직 주류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런데 뇌과학에서도 뇌결정론이 우세하듯이 자유의지의 부정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존 썰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버클리 철학과에서 거의 90세 한 90세가 됐더라고요. 명예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존 썰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존 썰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일단 말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분을 이제 뭐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젊을 때, 지금 90몇 세인데 젊을 때 대학원생 성추행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버클리의 그 명예교수 명단에서도 지금 빠져있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그랬지. 야 이씨 너 그거 몰랐냐 그랬더니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면서 자기 졸업하고 이후에 생긴 일이란 모양이라고 그래서 추천해준 거 몰라서 추천했으니까. 존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뇌과학에서 의식은 상위 수준. 이건 존설의 얘기가 아니고 존설이 말하는 뇌과학의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의식은 상위 수준 혹은 시스템으로서의 뇌가 갖는 특성이며 이는 다시 신경세포 혹은 시냅스와 같은 하위 수준의 요소에 유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상응하는 신경생물학적 실체가 만약에 있다면 이때 그 신경세포 혹은 시냅스의 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라고 이제 존 썰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도 야 자유의지가 니네처럼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려면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단 어떤 것으로 자유의지조차도 신경세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근데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합니다. 시냅스란 말은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시냅스가 뭔지 저는 사전적인 이렇게 따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부분 중 자극을 세포 밖으로 전도시키는 돌기인 축삭의 축삭은 또 뭐지? 끝부분과 신경 전달 물질이 오가는 다음 뉴런 사이의 틈. 그러니까 뉴런 사이의 틈을 시냅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거는 뭐냐면요. 네. 그 쉽게 좀 설명해줘요. 세포 네. 뇌에 있는 세포는 네. 시그널을 주고 받거든요. 네. 시그널을 주고 받는 게 우리 컴퓨터로 치면은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것들이 시냅스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네. 시냅스 무슨 뭐 신경세포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준다는 게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 아주 더 단순한 무지무지 단순한 0과 1 같은 그런 거를 주고받는 구조를 설명하는데 생략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수억 개 되니까 뭐 연산도 되고 인공지능처럼 네,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요즘 이쪽은 뇌과학 쪽에서 인공지능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지를 좀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머리 좋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인공지능이 이제 결국 모든 지능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존 썰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존 썰은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여기서 자유의지라 하면 너무 자유 쪽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인간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냅니다. 화폐도 만들어내고 자산도 있고 정부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힘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또 만들어진 이 기구들 내에서 삶을 조절하고 조직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들어진 체계가 대학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들은 구성원들에게 그 체계 안에서 활동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제도적 체계는 또한 구성원들에게 의무, 권력, 즉 권리, 의무, 책임, 요건, 허가, 인가 등을 수반하는 권력을 부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결국 뇌에 의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모여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 힘을 얻고 권한을 얻고 또 실천할 것을 얻는데 그건 반드시 어떤 뇌의 결정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존 썰은 사회적 존재론과 정치 권력으로까지 그 문제를 발전시킵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뇌 결정론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뇌 결정론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인간의 의식이나 자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시냅스니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존 썰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누가 또 질문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약간 생으로 들어가면 그냥 잼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게 처음 이 뇌과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 썰이 말했듯이 사회적 존재론과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유기적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뇌로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동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 썰이 말하는 거는. 그 자유의지는 이 구라를 잘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너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불안은 무한정 없다는 사람은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의 순환론. 그런 말이 책에도 나오면 약간 예. 많이 비비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뭐 자유의지가 없고 뭐가 결정했고 뭐 칼뱅이 뭐 예정돼 있다 아무리 고난을 쳐도 그거를 거부해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누구한테나 있거든요. 네. 안 믿고 그렇지. 부정하고 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항상 이기고 자유의지는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의 제목이 뭐더라? 자유의지를 의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의지할 수 없는 의지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 말이 어렵고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순환론적인 그 맞아. 대변으로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꼭 이런 순환 논리에 빠지거든요. 난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소리 주장하는 게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죠? 생각했던 것은 나는 뇌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유물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육체만 물질만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그렇지만 정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그렇지. 걸 방금 얘기한 것 얘기 같은데 그렇고요. 맞아요. 근데 정신이 있다고 그게 또 자유의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코 마지막에 결론 보면 좀 모호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예는 많이 들어요. 영화에서 어떤 혹은 문학작품에서 어떤 뭐 시트콤에서 그러면 이게 자유의지를 설명한다고 예는 엄청나게 방대하게 들어요. 이 책에서 다 우리가 소개할 수 없을 까 하는 식. 근데 조금 결론 보다가 조금 더 이 사람이 갑자기 좀 모호함을 넘어서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자유의지를 주장해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기능이나 의식, 자유의지를 진화의 산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건 결국 뇌, 뭐 인간이 발전하고 생물학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거니까 나는 뇌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같겠죠. 이해하면 여전히 인류를 다른 생명체로부터 구별하고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진 의미 없이 지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사실은 너무 뻔한 말 같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저도 뭐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뇌에 의해서만 지배받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부정적인 이것을 읽으면서도 적어도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진 의미라는 게 그럼 다른 동물의 의미와 어떻게 구별되지?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동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이런 자유의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오히려 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케네스 밀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 아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창조론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아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얼마든지 진화론을 통해 우주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케네스 밀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진화론과 이제 성서가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창조론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주가 설계됐다고 하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케네스 밀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적 설계론 같은데 또 어느 재판에서 지적 설계론을 반박하는 증인 측에서 지적 설계론을 반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그러니까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만 모호한 게 아니라 다들 모호한 거지. 뇌과학 주장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인간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물학으로서의 뇌의 어떤 부분이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는가는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또 엘리리드 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유의지의 세 단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몸과 분리된 영에서 느끼는 자유의지로 과학적으로 논의될 수 없다. 웃기니까 뇌과학으로 논의될 수 없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느낌을 갖는 자유의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적인 자유의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심오한 열림이라고 하는 비결정적인 우주와 연결되어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의지. 이거는 요가나 뭐 불교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심오하게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인가? 번역서도 기억나세요? 굉장히 히트셨던 책이에요. 70, 80년대. 그게 뭐냐면 현대 물리학에서 보니까 창조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로 든 게 뭐냐면 인도 종교나 불교 이런 데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종교나 불교에서 이런 비결정적인 우주와 만나는데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리드 밀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도 말하기를 자유주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논의될 수 없고 만약에 있다면 심오한 존재와 우주의 전적인 우주, 브라만과
스텔라 씨 잘 아시겠지만 아트만과 브라만과 만난 그 경지가 있는데 그건 물리적으로도 설명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르공사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라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쫙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럼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주장은 뭐냐? 우리가 다 했던 건데요. 어쨌든 정신적 자유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정신적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편적 진실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너무 어떻게 극복하냐가 이 사람의 과제인데요. 그 모더니즘 세계로 가면 완전히 이분법적 세계로 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과거에 모더니즘이 가져왔던 많은 분열성들, 대립들, 그래서 데카르트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뭔가 어떤 중요한 실제는 있어. 근데 그 실제도 존재하지 않아.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중요한 공동적인 실체, 중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중심도 인정하고 어떤 실제도 있는데 실제가 존재하는 실제는 아니야. 그게 뭐 락강이 말하는 텅 빈 실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가자. 그거 같아요.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도 가져왔고 무한 경쟁의 세계도 가져왔고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준 뭐 중심 탈피로 인해서 예술이나 뭐 특히 건축물에서 많이 발전을 했죠. 예전 건물들은 다 뭐 성냥박식으로 빌딩을 지었다면 많이 발전합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분열성을 내고 또 지나친 경쟁 구도로 가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자는 게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정신의 개념은 결국 자유의 개념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자유는 앞에도 말했듯이 뇌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같은 것인데 그것은 정신의 세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뇌가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뭐 대표적인 이야기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문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가져오고 영화에서도 가져오고 또 보기에 따라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읽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분에게는 이분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인상적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 또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자유는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생물이 아니라 정신적 생물이라는 것에 기초를 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주장입니다. 잠깐 칸트 좀 쉬었다가 칸트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뇌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뭐를 얘기하냐면 칸트가 어떤 뇌과학의 교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칸트가 칸트 시대만 해도 거의 18세기지만 그때만 해도 해부학 같은 게 자리 잡지 않았을 테니까 그분이 뇌를 들여다봤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뇌과 다르지만 선언적 지식이 12범주를 통하여 인식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뇌과의 교시이지만 동시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 칸트 공부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칸트는 모든 선언적 지식이 다 있다는 거죠. 경험이. 미리 경험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미리 경험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억나시죠? 12범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물체, 느낌, 12범주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 상호조합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12범주의 어떤 상호조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선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즘에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뇌과학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또 칸트가 꼭 뇌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지금 양쪽에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뇌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칸트가 선언성을 말했잖아. 뇌과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뇌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구조의 한계를, 구조를 보는 것은 일치하지만 그러니까 뇌과학자나 뇌과학자 아닌 사람들이 어떤 구조로, 실제보다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칸트는 뇌는 언급 안 했어.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칸트의 말을 바꿔 설명하면 선언이라는 게 뇌에 축적된 경험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칸트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요. 그러니까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만 인식함으로 모든 것은 구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12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돼서 우리의 인식체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모든 것은 구성, 서로 불교의 12연기하고 좀 다르겠죠. 연기는
인과를 좀 강조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서로가 동시성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구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얘기죠. 칸트 할 때 한 건데 기억나세요? 가르치는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조를 완전하게 안다면 그 너머에 불가지의 실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뇌라는 것은 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뇌로부터 시작해서 다 구성돼서 칸트적으로 말하는 12범주가 동시성으로 만나서 하나 이루어진 현상을 보기 때문에 다 구성적이라는 거죠. 근데 구조를 완전하게 아니까 그 너머에 칸트가 말하는 선험성, 물 자체, 뭐 딩란지라는 말이 있었죠. 그처럼 불가지의 실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 있으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칸트도 이 비슷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제 신이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요청적 유신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걸 설명하려니까 그 너머에 실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신론은 요청적 유신론입니다. 인식 능력 넘어 있는데 모르는데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뇌과학자들이나 그 반대파들에게 모두에게 서로 이제 경감부회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요. 구조는 구조에 불과한 것이면 또 실제가 아니다. 완전히 이제 그놈의 불가지의 실제가 있는데 또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계속 골쳐가지는 건데지. 따라서 구조에 대한 세계의 가치 판단은 상대적으로만 정당하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옳고 인간은 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 철학을 좀 공부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뇌와 연결되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규진 씨, 추가 설명.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뇌와 설명? 저도 처음 듣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저책의 것 같은데. 정리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이게 저책의 정리예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정리. 반대 의견을 종합한 거예요. 반대 의견이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뇌가 아니다니까.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건 나도 헷갈리더라고. 옮겨 쓰긴 썼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가르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루 먼저 읽어보는 거라고. 우리가 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뭐냐면 구조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불가지의 실제가 확실히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좀 모호한 거예요. 실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러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뭔가 있지만 중심이 있어야, 그것도 요청적 유신론 같은 거네요. 뭐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구조와 실제의 두 가지 질적 구분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구조는 완전히 알 수 없고, 왜냐하면 뇌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 사실성도 보장할 수도 없으니 실제와의 진실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계속 오리무중으로 가죠. 재밌는 게 제가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말하면 또 다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뇌가 아니다라는 이 5가지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인가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구조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구조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조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구조를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구조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그렇지. 맞아. 중심이 없어.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인데 넘어가.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잘못 옮기죠?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지금 표현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넘어가. 이거 뒤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부실한데, 이거 너무 아니야. 뒤가 중요한 거라니까. 많이 돌려주겠어. 그러니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건 참이고 구조 바깥에서 실제를 직관하는 건 참이라는 것이. 이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죠? 둘 다 참이니까 그렇죠. 결국 상황에 따라 내가 인식하는 것이 구조이든 실제이든 동등한 참이다. 즉 하나만을 관통하는 구성주의적 세계도 실제론적 세계도 없다.
따라서 하나의 지배적인 의미책으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헷갈립니다. 저도 빨리 누가 빨리 도와줘요. 제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컴퓨터를 키면 종종 빙빙빙빙 돌 때가 있는데 잠깐만, 예, 말씀 계속 하고 계세요. 뒤에 뭐를 써놨더라? 제 뇌한테 저거 뇌가 아니다 기다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계속 머리가 빙빙빙 돌고 저거는 이해가 가네요. 따라서 하나의 지배적인 의미 체계로서 세계는 존재한다. 네. 그렇죠. 그건 근데 그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저 100% 포스트. 네, 포스트 모더니즘. 그때 이 사람도 포스트 모더니즘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과 실제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컨셉인가요 원래가? 그렇죠. 구조를 인정하면 실제가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 철학에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실존주의 같은 실제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개로서 존재한다는 거지, 사회나 세상은. 어떤 이 실제가 거기서 파생된 게 아니라 모든 걸개가 이제 세상을 만든다는 거지, 인식체계가. 그게 구조주의잖아요. 그 구성주의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각자 공부하십시오. 생물학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하는 게 아니었는데. 현대 철학에서 의지 대신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또는 없는 역량, 능력이, 영능, 우리가 영능 공부했었죠. 영능. 스피노자 개념으로 나오고 영능을 강조합니다. 자유와 결정론의 양립 가능성이 있고 불가능성인데 가브리엘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유와 결정론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까 뭐 신학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정론과 또 인간의 자유가 양립한다고. 그때 가브리엘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뇌가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뇌과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오히려 저는 이상해지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은 건드릴 수 없다. 독일공화국 기본법 1조랍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기본법 1조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번역의 문제도 들고 나오셨는데, 이 헌법을 말하는 건지 또 기본법이랑 법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헌법 1조라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독일법 공부한 분들 안 계시죠? 독일공화국 기본법 1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딱 막히더라고요. 이 가브리엘의 주장이. 이걸 명제적으로 선언해버려요. 누가 어디 인간 존엄하다고 누구?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인간 존엄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까. 그런데 쭉 뭐 뇌가 아니다를 쭉 강조하는 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존엄하다고 결론을 지어버리면서 독일 헌법을 들고 나오니까, 기본법을 들고 나오니까 이 막판에 가는 게 마지막 2페이지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 책에.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뇌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의 행위의 필요 조건들 중에 다수는 엄격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쭉 주장한 것들이 우리 행위 중에 꼭 뇌가 결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된 행위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수많은 예를 또 들어요. 손으로 움직이는 행위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니 저는 그것도 인정해요.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자유로우며 그 자유가 인간 존엄의 근거다. 이것도 조금 무리수 같죠? 그죠? 무리수야 아니에요? 인정해요? 아니 시냅스로 다 정신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는 뇌를 인정한 사람들도 자유가 있죠. 자유를 하죠. 근데 그게 어느 시냅스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조언서로도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하지만 그거야 생물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거기서 한다는 거를 믿는 사람도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하고 자유가 있고 없고 하고 무슨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연결이 안 됐고, 독일 헌법이 연결이 독일 저거는 뭐냐면요, 한국이나 이런 미국의 헌법은 국가, 나라가 그렇지. 문제가 되니까 헌법인 거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저런 나라나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 중에는 미국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 만들기 전에 인권선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인권적인 인간에 대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법보다
어쩌면 더 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법. 기본법이라는 예. 그런 말. 헌법하고 다른데 거의 헌법 수준의 한국은 기본법이 없죠. 그렇죠. 그런 인권 선언도 없고 한국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알아서 그냥 옛날 유교적 전통이나 그냥 사회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이 가브리엘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게 아닌가. 워낙 독일 철학이 예전에 뭐 칸트, 헤겔 이 이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버클리에 또 요즘 젊은 교수 중에 하나가 또 완전히 이 뇌과학을 반대하는 존설의 수제자인지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됐는데 내가 각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오히려 이 중간은 쫓아가다가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유의지론을 인정하는 그 논리에 따라갔는데 막판에 이 결론에 가서는 아,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약간의 뭐 좌우로 개념을 말하자면 약간 우판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그런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독일의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한마디로 근대는 부담 벗기에 관상을 품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관상에 맞서 우리는 정신적 자유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참된 진보는 정신과 인간의 극복이라는 관상적인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통찰력에 대해 도덕적 법적 질서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이거 우파들 얘기 아니야. 진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K씨, 우파들 얘기 아니야? 우파적이라기보다도 처음에 했던 정의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완전히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 점에서? 자체는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법이야, 법. 그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언어 존엄성, 예, 법. 언어 위에서 만든 사회 안에서의 그러네, 만 가능한 그 좋은 안에서만 워킹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마지막 문장의 이 책에 이거 더 웃기지 않아? 이 행성에서 자유, 복지, 건강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알았죠?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네. 이 책을 추천한 제가 좀 막판에 가서 좀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다 저런데요. 그래요? 그 자꾸 계몽주의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네. 기독교인들도 저게 문제인데 인간의 육체와 응. 완전히 분리된 인간의 영혼이 따로 있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네. 불신이라는 거죠. 그게 저 사람이 불신인 이유는 딱 그거네 진짜. 그냥 좋은 그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 네. 동양에는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예수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예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도 그거 절대로 분리 안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중에 다 분리한 거 이거를. 바울이 맨 처음 사도 바울부터 나쁜 짓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뿌리 깊은 몇천 년 동안의 전통을 얘가 이제 또 쓴 거죠. 그게 왜 분리돼 있냐고. 그 책의 결론은 불실시다. 예, 분리돼 있고 정신은 육체와 따로 그래, 그게 하는 거지. 오리진이 다르다. 두 오리진이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 이래로 토마스가 다 잘못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대자가 아니라 그냥 구조주의의 반대자 같아요. 좀 얘기 들어보면.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없다라고 한 그거랑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러니까 참된 진보는 정신과 인간의 극복이랑 환상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 자유가 없다. 사실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통찰력에 비추어 도덕적, 법적 질서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시성이라는 그 거죠. 미시적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저 정신과 인간의 극복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거시적인 거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이 사람들 그러면 자유의지 없다는 거네. 그거는 보기 나름이죠. 이 사람이 정의한 그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에 하는 얘기. 그러니까
독일은 잘못 키웠네. 굉장히 실망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것은 우리의 미시적인 세계에서 네. 우리가 잘 살아가자. 네. 우리에게 맞아요. 맞아요. 미신 세계에서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으니까. 공부하는 이 사람보다 더 수준이 높네요. 아 내가 네. 나 반장이잖아 반장. 철학과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 사람보다 더 저도 동의해요. 그 미시 거시로 날릴 수도 있고 이 아저씨는 애매하게 막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요약을 제가 잘못했거나.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이제 이 주제랑 다르게 이 문장을 보면서, 첫 문장을 보면서, 한마디로 근대는 부담벗기에 관념을 푼다는 이 말이, 이제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진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부담벗기에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4.3 사건을 놓고, 제주 4.3 사건을 놓고, 그냥 그 희생자들 위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국의 소위 말하는 민주당 중심의 진보도 아니면 진보인 정부들은 그것을 어떤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념 벗기를 시도를 하면서 반대파들을 더 자극하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4.3 사태가 다시 거론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부담 벗기를 시도하면서 상대 시장에 부담을 지운 게 아닌가. 그러다 결국 정권도 뺏기고 부담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랭이 하나가 대통령으로 번져고 있고, 어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대주의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모더니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어떤 규율, 계몽 이런 것들을 너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이제 이거 뇌와 그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문장 자체에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는데 결국 미래 진보는 정신과 인간의 극복이란 반상적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이상주의로 흘러버렸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중들의 삶을 외면했고 진보라고 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또 계몽주의라고 있죠. 계몽도 되잖아요. 계몽주의로 너무 흐른 것이 아닌가, 한국의 진보가. 그런데 일부가 계몽주의적으로 계몽할 만한 자기들의 그 계몽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그냥 돌팔매를 맞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보라는 거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이 책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요즘 진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무조건 그냥 윤석열 바보 만드는 게 진보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의 진보는 정치에서의 그 보수 진보의 그 진보가 아니고 무조건 나가는 거죠. 인간 역사의 어떤 발전을 그렇죠. 말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근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서 뭔가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환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못하는 것을 아니고 우리는 조금씩은 해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부담 벗기는 그러자면 중세의 부담 벗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중세 어떤 종교 가치라든가 중세의 부담 벗고. 아니죠. 아니라고? 중세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찜찜하십니까? 결론이 명쾌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나는 뇌다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하고 그렇지. 맞아. 그게 그래서 먼저 더 좋았을 보고서 텐데. 이 반대 의견을 들었으면은 좀 좋은데 나 같은 그걸 사람이 모르고 전제조건이 뚜렷하니까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뇌에 의해서 사랑도 하고 뇌에 의해서 종교도 가지고 이런 걸 딱 싫어하니까 너무 앞서가 버린 것 같아.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구조로 인식하는 거 못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안 했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저런 그 탈빈대가 나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이 모든 걸 이해하고 구조로 다 이해하고 뭐 이랬었던 거예요. 그거를 한 1000년 이상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 그런 구조로 이해하는 걸 잘 해보지도 않은 우리한테
야 구조가 아니고 구조를 깨는 거고 구조 바깥에도 뭐가 있고 구조 바깥에서도 의미가 나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그런 서양 철학을 배워왔으니까 어쩌고 기본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철학이니까 다 서양 철학이니까 항상 동양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드로 밀려나 있었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